언니, 남편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별거 중이라는 거, 그거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날 밤 제가 지수에게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남몰래 앓는 부부의 은밀한 고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얄궂더군요. 지수가 해외로 떠나고 텅 빈 집, 지독한 고열에 신음하며 쓰러져 있던 도연 씨를 발견했을 때 저는 차마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끓어오르는 그의 몸을 닦아주기 위해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팔과 가슴을 조심스레 훑쳐 내려갔죠. 그런데 제 손끝이 그의 몸 어딘가에 머무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지수가 왜 그토록 공포에 질려 도망쳤는지, 왜 그가 괴물이라 불려야 했는지, 숨이 턱 막힐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그의 남성적 실체를 마주하고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마 했던 그 이야기가 잔인할 만큼 생생한 현실이었다는 거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유혹이나 말초적인 자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년 전 남편을 바다에 묻고 껍데기처럼 살아가던 저라는 여자가 그 거대한 실체 앞에서 어떻게 다시 여자로 깨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경이로운 위용 뒤에 숨겨져 있던 지수의 추악하고도 치밀한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세상의 비난을 뚫고 끝내 서로의 구원이 된 두 남녀의 파격적인 드라마. 이 지독한 운명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알람 설정 하나가 진실을 밝히는 가장 뜨거운 응원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계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제 이름은 한세연, 올해 56입니다. 서해의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작은 항구 도시에서 평생 손때 묻은 백반집을 꾸려오며 살았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비릿한 바다 내음과 구수한 찌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생선을 씻고 솥밥을 안치고 손님들에게 많이 먹으라며 덤을 얹어주던 그 소박한 일상이 제 전부였죠. 하지만 하늘은 제게 너무나도 무심했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주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의 모든 불빛은 꺼져버렸습니다. 남편을 바다에 묻고 돌아온 날부터 저는 가게 불을 켜는 일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손님이 끊긴 식당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들리는 건 공허한 시계 초침 소리와 문틈을 파고드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가게 안주인으로 싹싹하고 야무지다는 소리를 듣던 제가 이제는 초점 없는 눈동자로 벽만 바라보는 헛개비가 되었습니다. 정갈했던 앞치마에는 찌든 때가 내려앉았고 밥을 챙겨 먹을 의지도 사람들을 마주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세연이 내가 정신 차려야지라며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실이라는 깊은 늪은 저를 천천히 집어삼켰습니다. 무표정한 안색 뒤로 제 영혼은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죠. 거울을 보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과 기미가 번졌고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엉킨 채 방치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던 한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하루를 견뎌내는 시들어가는 껍데기일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고 저는 서서히 폐허가 되어가는 가게 안에서 스스로를 유폐시켰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어떤 떨림도 없는 지옥 같은 정막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지독한 어둠을 깨운 건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평소처럼 술기운과 피로에 젖어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흐릿한 거울 속에 비친 그 푸석한 얼굴과 텅 빈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 정말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사라지듯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늦었더라도 다시 나를 붙잡아야 한다는 결심이 처음으로 제 가슴을 쳤습니다. 살아야겠다. 다시 나를 붙잡아야겠다. 내일 아침이 오면 저는 이 지옥 같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려 합니다. 제가 마주할 그 은밀하고도 파격적인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여러분, 그날 밤 욕실 거울 앞에서 마주한 제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시나요? 술 기운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선 그 좁고 습한 공간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괴물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흐릿하게 김이 서린 거울을 대충 훔쳐냈을 때 그 속에 서 있던 여자는 제가 알던 한세연이 아니었습니다. 푸석하게 메말라버린 살결은 생기를 잃어 칙칙한 잿빛이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마치 주인 잃은 폐가에 처진 거미줄처럼 흉물스럽게 엉켜 있었죠. 무엇보다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든 건 초점 없이 텅 비어버린 제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1년 저는 제가 슬픔을 잘 견디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가고 있더군요. 56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탄력을 잃고 축 처진 어깨와 메마른 입술.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상실이라는 독한 술에 절여져 서서히 증발해가는 유령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밑바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나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 작은 항구 도시의 구석진 욕실에서 먼지처럼 부서져 사라지는 게 내 운명의 끝일까?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세면대를 꽉 움켜쥔 채 저는 거울 속의 그 여자와 눈을 맞췄습니다. 이 눈빛은 이미 죽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무서운 건 내가 나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2년 전 남편을 바다에 묻고 껍데기처럼 살아가던 저라는 여자가 그날 밤 거울 속에 그 처참한 실체 앞에서 비로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아니야. 죽은 남편이 바랐던 내 모습도 내가 꿈꿨던 내 인생의 마지막도 이런 구걸하는 듯한 초라함은 아니었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정말 마지막이라면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를 다시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잊고 지냈던 뜨거운 불꽃이 일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말라 죽느니 차라리 뜨겁게 타 죽는 게 낫겠다는 절박함이 저를 휘감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에 찬물을 틀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차가운 감각이 비로소 제 죽어있던 신경을 하나둘씩 깨우기 시작하더군요. 56, 누군가는 이제 다 산 나이라고, 인생의 황혼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순간이 다시 여자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가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눈에 힘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안의 생명력이 비릿한 소주 냄새를 뚫고 꿈틀거리며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가게 꾸리느라 제 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손등은 늘 물에 불어터져 있었고 앞치마에서는 소독약과 생선 비늘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지만 그저 억척스럽게 일만 잘하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이 지옥 같은 정막을 깨부수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비난이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그 거울 속 유령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제 몸을 다시 붙잡기로 결심하고 그 흐릿한 거울을 닦아내던 그 짧은 찰나가 사실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요. 껍데기뿐인 몸으로 버텨온 제 갈증이 앞으로 마주할 그 남자와 어떻게 공명하게 될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저는 이 지옥 같은 문 밖을 나서 보려 합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시작을 위해서 말이죠. 그 처절한 몸부림이 저를 어떤 기묘하고도 압도적인 운명으로 이끌게 될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혹이나 말초적인 자극이 아닌 생의 끝자락에서 마주한 가장 뜨거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 처절한 재활의 첫걸음은 다음 날 아침 엉망으로 엉킨 머리카락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고 거실 바닥에 먼지 쌓인 요가 매트 한 장을 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뚫고 나온 첫 번째 아침이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눈을 뜨자마자 욕실로 달려가 엉망으로 엉킨 머리카락부터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56평생 나를 가두고 있던 그 무겁고 칙칙한 상실의 허울을 싹둑싹둑 베어버리는 기분이었죠. 거울 앞에 떨어진 머리카락 뭉치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요. 저는 옷장 깊숙이 처박아 두어 곰팡이 냄새가 밴 낡은 운동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째 빛 한 번 보지 못한 그 옷이 제 살결에 닿는 순간 묘한 소름이 돋더군요. 거실 한복판, 먼지 쌓인 바닥에 낡은 매트 한 장을 펴고 서자 창밖으로 서해에 찬 새벽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세연아, 너 아직 죽지 않았어. 저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천천히 손을 하늘로 뻗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몸이 아니었습니다. 백반집일을 하며 투박하게 굳어버린 어깨와 남편을 잃고 1년 동안 구부정하게 닫혀있던 허리는 마치 녹슨 기계처럼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통증이 밀려왔고 무릎을 굽힐 때마다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2년 동안 술 기운에 취해 멍하게 보냈던 그 죽어있던 감각과는 차원이 다른 제 몸이 저에게 말을 거는 살아있는 증거였으니까요. 뻣뻣하게 굳은 근육을 천천히 늘려가며 저는 잊고 지냈던 제 안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후, 후. 거칠지만 정직한 제 숨소리. 그리고 멈춰버린 줄 알았던 가슴 왼쪽에서 느껴지는 둔탁하고도 강렬한 심장 박동. 쿵, 쿵, 쿵. 그 박동 소리가 제 귓가를 때릴 때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내 안에 생의 온기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니었구나.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빛발랜 티셔츠가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고 다리가 덜덜 떨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동작 하나에 온몸의 세포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건 죽어가던 세포들이 다시 태어나는 환희의 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56에 제가 거실 바닥에서 땀을 흘리며 느낀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억척스러운 백반집 아줌마로 남편 잃은 가련한 과부로만 살며 방치했던 제 몸의 곡선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땀방울이 맺힌 제 쇄골과 곱게 펴진 등줄기를 보며 저는 20대 때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제 안의 생명력이 꿈틀거리며 다시 깨어나는 이 기분.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제 영혼을 스스로 치유해가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의식이었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실에 붙들려 우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 한세연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제 몸에 핏기가 돌고 눈빛에 다시금 생기가 가득 차오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제법 여자다워졌다고 느껴질 만큼 매끄러운 선을 되찾았을 무렵 제 집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문 뒤에는 저와 친자매처럼 지내오던 동생 같은 친구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제가 알던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참히 무너진 얼굴로 제 앞에 선 그녀의 눈에는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 깊고 날카로운 상처가 서려 있었죠. 과연 지수가 들고 온 그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그 불행이 저를 어떤 금기된 욕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제가 비로소 제 몸을 돌보고 거울 속 제 눈빛에 다시금 생기가 어린 것을 보며 희망이라는 것을 품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마침내 제 살결에 핏기가 돌고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며 제법 여자다운 자태가 돌아왔다고 스스로 대견해하던 바로 그 무렵이었죠. 제 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그곳에는 제가 친자매처럼 아끼던 동생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누구입니까? 이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늘 우아한 미소와 정갈한 옷차림으로 모든 이의 부러움을 샀던 여자입니다. 남편은 능력 있는 전문직에 아들, 딸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그야말로 제 백반집 인생과는 정반대 지점에 서 있던 완벽한 표본이었죠. 하지만 제 앞에 선 지수의 얼굴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화장은 눈물에 얼룩져 번졌고 늘 가지런하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어깨 위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도저히 못 살겠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지수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성 같았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사실 차갑게 식어버린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수는 그 커다란 집에서 숨막히는 고독과 싸워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밖에서는 한없이 점잖고 유능한 사회인이었지만 집안에서는 지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무관심과 냉대로 일관해왔던 겁니다. 언니,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인 줄 알지? 근데 아니야.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안아준 적이 없어.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내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 그 사람은 관심조차 없다고. 지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동안 감춰왔던 상처들을 하나둘씩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지독한 가스라이팅,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수가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고 결심하게 만든 그 잔인한 배신들. 지수는 남편과 끝내 함께 갈 수 없는 이유를 고백하며 처음으로 제 앞에서 그 완벽했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저는 지수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동생 같고 지수가 언니처럼 저를 챙겨줬는데 그 순간만큼은 지수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나약한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저의 사별이 육체적인 상실이었다면 지수가 겪고 있는 고통은 영혼이 서서히 난도질 당하는 생지옥이었던 셈이죠. 지수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어. 근데 무서워. 나 혼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워. 지수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이던 동생의 이 처절한 몰락을 지켜보는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지수를 위로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의 상처는 곧 저에게 또 다른 물음을 던졌고 그 물음은 우리 두 여자의 운명을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비틀어버리게 됩니다. 지수가 겨우 울음을 그치고 저를 올려다보았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을 넘어선 기이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제안 하나를 건넸습니다. 과연 지수가 제안한 그 파격적인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수의 남편, 그 차갑고 유능한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묘한 복선을 깔아두곤 합니다. 지수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바탕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내고 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온 지수는 차마 제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아주 어렵게 입술을 뗐습니다. 언니, 나 잠시 해외로 좀 나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친척분 건강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이 집 구석에 있다가는 내가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당분간만이라도 좀 떠나 있으려고. 지수의 결심은 단호해 보였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수의 손을 꼭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어디든 가서 내 마음부터 추스르고 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수의 진짜 부탁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염치 없지만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우리 남편 강도현 씨 말이야. 그 사람 밖에서는 완벽해 보여도 집에서는 물 한 잔 자기 손으로 안 떠마시는 사람인 거 알잖아. 내가 없는 동안 식사라도 좀 일주일에 두어 번만이라도 들여다봐 주면 안 될까? 언니 음식 솜씨라면 그 사람도 까다롭게 굴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수의 남편 강도현. 그 이름만 들어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떠오르는 그 남자의 식사를 챙겨달라니요. 지수가 겪어온 그 고독의 원인이자 완벽한 가면 뒤에 숨은 서늘한 눈빛의 주인공을 제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등줄기로 낯선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만 가지 거절의 이유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야, 내가 어떻게 남의 집 남편 식사까지 챙기니? 나도 이제 겨우 내 몸 하나 추스르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제 입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친언니처럼 믿고 의지하며 속내를 다 털어놓은 지수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 도저히 모질게 뿌리칠 수가 없었거든요. 제 안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귀찮음이나 부담감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마치 들어가지 말아야 할 금지된 숲의 입구에 서 있는 것 같은 아주 은밀하고도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었죠. 56,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저였지만 그 순간 느낀 기분은 마치 18 소녀가 처음 겪는 낯선 공포와도 비슷했습니다. 언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제발.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지수를 향한 안쓰러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제 안에 무언가가 그 위험한 제안에 호기심을 느꼈던 것인지는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남자의 차가운 집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건네받으며 저는 운명의 톱니바퀴가
아주 기묘한 소리를 내며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텅 빈 지수의 집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그 남자의 실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차가운 식탁 위에서 저와 강도연 사이에 어떤 아슬아슬한 공기가 흐르게 될까요? 저는 지수가 떠난 뒤 그 남자의 집으로 향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뗐습니다. 손에 쥔 열쇠의 차가운 촉감이 제 심장까지 전달되던 그날 오후, 여러분, 지수가 건네준 차가운 열쇠를 손에 쥐고 그 집 앞에 섰을 때의 기분을 아시나요? 담쟁이 덩굴이 고풍스럽게 휘감긴 그 대저택은 마치 외부의 침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거대하고 서늘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들였죠.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저를 맞이한 건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싸늘한 공기였습니다. 집안은 지독할 정도로 고요했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제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높은 천장을 맴돌 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말한 대로 거실은 정적 그 자체였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복도를 지나 굳게 닫힌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완벽하고 빈틈없다던 그 남자 강도연 씨가 헝클어진 침대 위에서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쓰러져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자 타오르는 듯한 열기가 제 얼굴에까지 느껴졌습니다. 얼굴은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여러분, 저는 너무 당황해서 처음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생사를 오가는 듯한 그의 처절한 숨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세상에 불덩이 같더군요.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가 대야에 물을 받고 수건을 적셨습니다. 무거운 그의 몸을 간신히 추스려 침대에 바로 눕히고 젖은 수건을 정성스레 이마에 올렸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제 손이 그의 뜨거운 이마에 닿는 순간 그가 무의식 중에 제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구원줄을 잡은 사람처럼요. 그렇게 저는 그 밤을 꼬박 세우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수건이 마를 때마다 다시 적시고 그의 타는 입술에 물을 축여주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2년 전 남편을 보낸 뒤로 누군가의 체온을 이렇게 가까이서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제 손목을 감싸쥔 그의 뜨거운 악력. 그 낯설고도 강렬한 남자의 생명력이 제 죽어있던 신경을 하나둘씩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제 귓가를 간지럽힐 때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잊고 지냈던 기묘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지수의 남편인데. 머릿속으로는 수백 번 경고등을 켰지만 제 심장은 제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방 안,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명하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또한 지독하게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열에 들뜬 그의 무방비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제 눈빛이 흔들리고 56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위험한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밝아올 무렵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의식을 되찾는 그의 눈동자와 제 시선이 마주치는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
깊은 어둠이 깔린 새벽녘이었어요. 젖은 수건을 갈아주려던 제 손길 위로 드디어 도연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열기에 일렁이던 눈동자가 초점을 잡으며 저를 향했을 때 그 찰나의 정막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모릅니다. 도연 씨는 처음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생을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온 사람 특유의 서늘하고 날카로운 방어 기제가 서려 있었죠. 아마 그동안 그를 거쳐간 수많은 시선은 그가 가진 배경을 탐내거나 혹은 그의 완벽함에 지쳐버린 차갑고 피곤한 것들 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를 비추고 있던 제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아픔이 안쓰러워 밤을 지새운 그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걱정이었으니까요. 도연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시죠? 갈라진 목소리로 묻는 그에게 저는 지수의 부탁으로 왔다는 말을 차마 다하기도 전에 그저 다시 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틈을 내어주지 않을 것 같던 그 남자의 단단한 성벽이 제 앞에서 아주 천천히 마치 눈 녹듯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움찔거리면서도 이내 포기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성공한 전문직 남자의 자부심도 지수의 남편이라는 무게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살았던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신음이 섞여 있었죠. 그는 누운 채로 아주 낮은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을, 어쩌면 아내인 지수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았을 마음속 깊은 어둠을요. 세상은 내가 모든 걸 가진 줄 알죠. 하지만 이 넓은 집에서 내가 가진 건 이 텅 빈 공기뿐입니다. 그의 고백은 무거웠지만 이상할 만큼 제 앞에서는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저라는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생의 온기가 그의 시린 영혼을 천천히 어루만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올가매던 그 지독한 방어심을 내려놓고 제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방 안을 채울 때쯤 도연 씨의 거칠던 숨소리는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아주 살며시 겹치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가지 말아요. 오늘 밤만큼은 내 곁에 있어줘요. 그 떨리는 목소리가 제 심장 깊은 곳에 박혀들었습니다. 56,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던 제게 이 남자의 나약함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자 구원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마주본 채 그 위험한 위로의 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온한 새벽 뒤에는 언제나 폭풍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죠. 열기가 가시고 이성이 돌아오는 아침이 밝아올 때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병간호를 넘어선 그 이상의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지독했던 열병이 지나간 뒤 제 삶에는 아주 기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수의 부탁이라는 식사 핑계를 댔고 도연 씨는 그날 밤의 간호에 대한 고마움을 전한다는 핑계를 댔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삶에 깊숙이 발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저택, 그 적막하던 식탁에 제가 만든 소박한 음식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이 담긴 백반 한 상이 차려지면 도연 씨는 예전에 그 차갑고
서늘한 표정을 거두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침묵이 곧 소통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 그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겪은 사별의 고통을 묻지 않았고, 저 또한 그가 가진 성공 뒤의 공허함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그 짧은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가면서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상처를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56째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기적이자 위로였습니다. 도연 씨의 서재에서 풍겨나오는 쌉싸름한 차 향기와 제 손끝에 남은 온기가 섞일 때마다 저는 제가 다시금 살아있음을,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세연 씨가 오는 시간이 이제 제 하루의 전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도연 씨가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계산도 유혹의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메마른 돼지가 담비를 갈구하듯 제 온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남자의 진심만이 담겨 있었죠. 저 역시 그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연민을 넘어섰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헤집지 않았기에 더 깊이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연 씨의 차가웠던 눈빛은 저를 향할 때만큼은 봄볕처럼 부드러워졌고, 제 뻣뻣했던 손길은 그를 위해 찻잔을 고를 때 세상 그 누구보다 섬세해졌습니다. 이 조용한 식탁이, 이 짧은 대화들이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마약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평온함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안식처가 사실은 지수라는 거대한 금기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유리성이라는 것을요. 서로의 숨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나누는 편안함이 깊어질수록 그 이면에는 감당하기 힘든 파국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노을이 짙게 깔리는 거실, 도연 씨가 제 곁으로 다가와 아주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뜨거운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위로라는 단어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을요. 과연 우리 두 사람의 이 위태로운 공조는 어떤 종말을 향해 달려가게 될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저 서로의 빈 곳을 메워주는 위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별한 여자의 적막과 외로운 남자의 공허가 만나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 같은 곳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적막했던 거실의 공기는 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의 집에 발을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제멋대로 널뛰었습니다. 56, 이제는 모든 감정이 무뎌져 화석처럼 굳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를 마주할 때면 제 안의 세포 하나하나가 낯선 신호를 보내오더군요. 그건 아주 미세한 떨림에서 시작해 어느덧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도연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재에 앉아있던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아내의 친구나 고마운 간병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 안에 들어서면 공기의 결이 순식간에 달궈지고 그 서늘했던 대저택의 온도가 단숨에 치솟는 것을 우리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여러분, 저는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한세연이라는 여자 밑바닥에 이런 뜨겁고도 불순한 욕망이 숨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이 여자로서의 생기로 번들거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무서워졌습니다. 멈춰야 한다고, 이건 지수에 대한 배신이고 세상이 손가락질할 금기라고 수만 번을 되뇌었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제 이성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의 시선은 이제 제 얼굴이 아닌 제 목덜미와 손목, 그리고 찻잔을 쥔 제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제 곁을 지나칠 때마다 느껴지는 짙은 채취와 묵직한 존재감이 제 영혼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죠. 그도 더 이상 이 감정을 단순한 예의나 의지로 다룰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세연 씨, 당신이 오지 않는 시간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가 제 등 뒤에서 낮게 속삭였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는 것을요.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추락할 것을 알면서도 그 추락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충동. 56의 나이에 다시 시작된 이 치명적인 떨림은 저를 집어삼킬 듯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좁아진 거리 사이로 서로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들 때 이미 예견된 파국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도연 씨가 아주 천천히 제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다 대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도덕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합니다. 이 선택이 우리를 어떤 지옥으로 안내할지 혹은 어떤 천국을 맛보게 할지 지금의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 밤 커튼 뒤로 달빛조차 숨어버린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도연 씨가 저를 향해 던진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그 파격적인 대답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비틀어 버렸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가혹한 농담을 던질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행복의 정점 혹은 감정의 가장 깊은 늪에 빠져 앞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도연 씨와 제가 서로의 숨결 속에 침잠하며 이 위험한 관계의 서막을 열고 있던 그날, 예고도 없던 파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예정된 귀국 날짜보다 훨씬 일찍 그녀가 그 집 거실로 들어선 것이죠. 문을 여는 순간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짙고 끈적한 공기의 결을 지수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도연 씨의 찻잔을 만지던 손길, 저를 바라보던 도연 씨의 그 뜨거운 눈빛, 그리고 우리가 황급히 떨어지며 만들어낸 그 어색한 거리감까지 지수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듣지 않은 채 자신이 비운 자리를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채워왔는지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언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서늘함은 방 안의 온도를 순식간에 빙점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혼란과 곧이어 타오르는 맹렬한 분노가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자매보다 더 의지했던 언니가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털어놓았던 그 유일한 안식처가 사실은 자신의 남편과 은밀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잔인한 진실이 지수의 영혼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저를 향해 차가운 비소와 함께 날 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언니가 겪은 사별이 안타까워서 내 상처까지 다 보여주며 매달렸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 했어? 56에 다시 여자가 되고 싶었던 거야? 내 남편을 통해서? 배신감과 실망이 뒤섞인 지수의 외침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사죄도 그 순간에는 오물보다 못한 것이었죠.
지수는 제가 평생 쌓아온 도덕성과 자존감을 단숨에 무너뜨렸고 제가 도연 씨에게서 느꼈던 그 짧은 구원은 순식간에 추악한 불륜의 잔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고 저는 무너져 내리는 하늘 아래 발가벗겨진 채 서 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지수의 날 선 독설이 거실벽에 부딪혀 메아리칠 때마다 우리 세 사람을 지탱하던 위태로운 균형은 형체도 없이 바스라졌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들이 서로에게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되는 순간 그 지옥 같은 침묵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여러분, 이 파국 뒤에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지수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향해 던진 마지막 한마디는 제 인생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폐허로 만들어버렸죠. 과연 지수가 저와 도연 씨에게 내린 처절한 선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무너진 관계의 잔해 속에서 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그 옛날 말이 제 삶을 이토록 잔인하게 난도질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수의 그날 선 외침이 대저택의 담장을 넘기도 전에 이 좁은 항구 도시에는 제 이름 석자를 안주 삼은 추잡한 소문들이 파도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연인의 백반 맛있다고 참 성실한 안주인이라고 칭찬하던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하룻밤 사이에 서늘한 칼날로 변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서면 사람들은 저를 보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물고는 노골적으로 곁눈질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세상에 남편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하는 그 비릿한 수군거림이 제 귀를 후벼 파고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죠. 식당 안으로 들어와 앉아 있으면 문 밖에서 저를 향해 쏟아지는 차가운 외면이 공기를 타고 스며들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단골이었던 이들은 발길을 끊었고 어쩌다 들어온 손님들도 저와 눈이 마주치면 불쾌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침묵은 100마디 욕설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56, 평생을 쌓아온 제 평판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확인되지 않은 말들의 홍수 속에 무참히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고문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은 제 물건값을 받는 것조차 꺼림칙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매일 아침 저를 깨우던 평화로운 바다 내음은 이제 저를 비웃는 비릿한 악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서 스스로를 유폐시켰습니다. 빛조차 들지 않는 주방 구석에 앉아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었지만 벽 너머로 들려오는 환청 같은 비난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옥죄어오는 압박감에 밤잠을 설쳤고 밥물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할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를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도연 씨를 향한 멈출 수 없던 연정, 그리고 세상을 향한 증오가 제 안에서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죠. 저는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아니야, 나는 그저 다시 살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자조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도끼 어린 시선들이 제 일상 곳곳을 파고들어 마지막 남은 산소마저 앗아갔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텅 빈 식당 한복판에서 홀로 탁자를 닦던 저는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폐부로는 차가운 비난만이 밀려들어 올 뿐이었습니다. 헉! 헉! 손에 쥐고 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식당 바닥이 파도처럼 출렁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비틀거리며 카운터를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풀린 다리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뺨이 닿는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마지막으로 저는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아찔한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얼굴은 누구였을까요?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천장을 마주하며 눈을 떴을 때, 제 인생은 이미 그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는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얀 병원 천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만 같던 그 아득한 정막 속에서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기계적인 심박동 소리만이 제 살아있음을 증명하던 그 새벽, 제 곁에는 믿기지 않는 풍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밤새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은 채 제 곁을 지키고 있던 사람, 바로 도연 씨였습니다. 며칠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진 그의 얼굴에는 늘 지니고 있던 그 차가운 오만함이나 전문직 남자의 매끈한 여유 따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지독하리만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제가 힘겹게 눈을 맞추자 도연 씨는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되찾은 사람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해? 지수는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비참함으로 갈라져 있었고 여전히 저는 저를 향해 쏟아질 그 노골적인 수군거림이 두려워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연 씨는 제 턱을 조심스레 들어 올려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호수 같았습니다. 세연 씨,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진다면 내가 그 돌을 다 맞겠습니다. 이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 내 인생의 마지막 조각은 바로 당신이라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안의 차가운 공기를 단번에 가를 만큼 분명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수의 남편으로 사회적 명망을 지키는 허수아비로 살아왔던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껍데기를 완전히 깨부수고 세상 앞에 나신으로 선 순간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제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그의 눈에는 광기에 가까운 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56의 나이에 병원 침대에 누워 이 남자의 고백을 듣는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며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 세월에 대한 보상 같기도 했고 죽어가던 제 영혼에 수혈되는 새로운 생명력 같기도 했습니다. 도연 씨는 제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묻으며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도망치지 맙시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우리가 찾은 이 온기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합시다.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될게요. 여러분, 이 남자의 이 단단한 선언이 저를 어떤 곳으로 이끌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날카로운 유리 파편으로 가득한 가시밭길이었죠. 지수의 분노, 동네 사람들의 멸시, 그리고 우리가 넘어야 할 그 거대한 도덕적 장벽들. 도연 씨의 손을 꽉 맞잡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나를 포기했던 거울 속 그 여자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요. 설령 이 선택의 끝이 낭떠러지일지라도 이 남자의 온기를 믿고 한 걸음을 내딛기로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저희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읽어온 백반집의 낡은 솥단지들도 수십 년간 제 이름을 불러주던 이웃들의 익숙한 목소리들도
그리고 제 살점을 도려내듯 아프게 박혔던 그 잔인한 소문들까지도요. 56해를 버텨온 이 도시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은 마치 제 과거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와 맞잡은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저희는 짐을 최소한으로 줄여 남쪽 끝 지영도에서조차 희미한 아주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멀어질 때마다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숨막히는 압박감도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맞이한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그 바다를 닮은 짠내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을 귀퉁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낡고 오래된 집 한 채를 구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고 마당엔 자풀이 무성했지만 도연 씨와 저는 그 폐허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꿈꾸던 진짜 안식처를 보았습니다. 도연 씨는 평생 쥐어본 적 없는 망치와 붓을 들었고 저는 다시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묵은 먼지들을 털어냈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경력과 지위, 그리고 지수의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낸 도연 씨는 이제 그저 땀 흘려 나무를 깎고 페인트를 칠하는 평범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배신자나 불륜녀라는 낙인 대신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이부자리를 펴고 따뜻한 밥을 짓는 본래의 저로 돌아왔죠. 그렇게 수개월의 시간 동안 저희는 이 오래된 집을 손봐 작은 민박집으로 꾸몄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바다향을 머금은 꽃들을 심고 객실 창가에는 아침마다 부서지는 햇살을 담을 수 있는 하얀 커튼을 달았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저희의 과거를 묻는 이도, 저희의 인연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이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희는 바다가 보이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십니다. 누구의 설명도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완벽한 고요함. 오로지 파도 소리와 서로의 숨소리만이 공명하는 이 공간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56, 남들은 인생을 정리할 나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야 제 삶의 진짜 첫 장을 넘긴 기분이었습니다. 세연 씨, 오늘 바다가 참 예쁘네요. 도연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건네는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저희는 그렇게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우리만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우체통에 꽂힌 낯선 봉투 하나가 저희의 고요한 바다에 다시금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봉투에는 멀리서 날아온 저희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과거의 마지막 그림자가 담겨 있었죠. 여러분, 남쪽 끝 이 한적한 마을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이전의 삶과는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예전에 저는 새벽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시장 바닥을 누비며 전투적으로 하루를 시작했었죠. 하지만 이곳에서의 아침은 도연 씨의 서툰 망치질 소리와 함께 아주 느릿하게 찾아옵니다. 도연 씨를 보세요. 평생 서류 뭉치와 차가운 모니터만 들여다보던 그 유능한 남자가 이제는 햇볕에 검게 그을린 팔뚝을 드러내고 삐걱거리는 나무 창틀과 씨름을 합니다. 처음에는 망치질 한 번에 손가락을 찢기도 하고 문짝 수평을 맞추지 못해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헛고생을 하기도 했죠. 넥타이를 매던 손으로 거친 사포질을 하고 명품 구두 대신 흙먼지 묻은 작업화를 신은 그의 모습은 누군가에겐 낯설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 어떤 순간보다 믿음직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도연 씨는 말합니다. 세연 씨, 이 문짝 하나 고치는 게 수억 원대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한 기분이 드네요. 그가 정성껏 손본 낡은 가구들이 제자리를 찾고 닫히지 않던 문들이 매끄럽게 열릴 때마다 이 낡은 집은 마치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숨을 쉬듯 생기를 되찾아갑니다. 그가 집에 뼈대를 세우고 형태를 잡아간다면 저는 그 빈틈을 사람 사는 냄새와 온기로 채워 넣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근처 포구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제철 식재료들로 부엌을 채웁니다. 투박한 손으로 봄나무를 다듬고 은근한 불에 생선조림을 안치며 손님들에게 내어줄 따뜻한 한 끼를 준비하죠. 정갈하게 세탁해 햇볕에 바짝 말린 이부자리에서는 기분 좋은 풀냄새가 납니다. 손님이 없는 오후면 저희는 도연 씨가 직접 만든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아 제가 갓 구워낸 감자를 나눠 먹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는 아니지만 흙 묻은 손으로 건네받는 그 소박한 음식들이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한 성찬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특별한 이벤트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화려한 성취도 없지만 그저 아침에 일어나 서로의 안색을 살피고 함께 땀 흘려 일하고 해 진력 바다를 보며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는 것. 56이라는 나이에 저는 비로소 이 당연한 평온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파괴적인 기적인지를 배워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도연 씨의 서툰 손길이 닿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리고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 위에 피어오르는 김이 우리의 현재를 증명해 주니까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집의 숨과 온기를 채워 넣으며 우리는 비로소 우리라는 이름의 진짜 집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작은 민박집이 동네에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저희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민박집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인물은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이자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아픈 이름이었습니다. 과연 그 빗속을 뚫고 찾아온 손님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은 저희가 겨우 쌓아 올린 이 소중한 일상을 다시 흔들어 놓게 될까요? 여러분, 남쪽 끝 이 작은 마을에도 벌써 몇 번의 계절이 다녀갔습니다. 매섭던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마당에 심은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고개를 내밀며 수줍게 인사를 건네는 그런 따뜻한 오후였어요. 저는 툇마루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잔잔한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일상처럼 스며든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제 정말 괜찮구나 하고 말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과거라는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별의 아픔, 배신이라는 낙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들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울고 있던 그 한세연이 아닙니다. 거울 속의 저를 보세요. 푸석하던 피부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는 이제 바다의 생기와 삶에 대한 애착이 가득합니다. 그 처절했던 상실의 기억들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것들은 저를 무너뜨리는 괴물이 아니라 제 인생이라는 책의 아픈 페이지 정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이 거친 바다를 함께 건너와 준 도연 씨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하고 저조차 저 자신을 포기하려 했던 그 순간에도 도연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배경을 버리고 오직 저라는 사람 하나만을 믿고 이 낯선 곳까지 함께 와준 그 사람. 도연 씨가 성실하게 고쳐낸 이 집의 구석구석을 볼 때마다 저는 그가
제 망가진 영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수선해 왔는지를 느낍니다. 세연 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뒤에서 들려오는 도연 씨의 나직한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그는 어느새 제 곁에 다가와 커다란 품으로 저를 가만히 안아줍니다. 그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과 따뜻한 체온.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56, 인생의 황혼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이에 제게 찾아온 이 평온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 것인지를요. 첫 번째 삶이 의무와 책임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맞추느라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이었다면 도연 씨와 함께하는 이 두 번째 삶은 오로지 나로 살아가고 우리로 숨쉬는 온전한 축복입니다. 늦게 찾아왔기에 더 소중하고 아프게 얻었기에 더 견고한 이 평화를 저는 이제 아무런 의심 없이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계가 멈춘 것 같아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56에 제가 이 바닷마을에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두 번째 봄은 찾아옵니다. 제가 찾은 이 단단한 평온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세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여자의 처절한 몰락과 뜨거운 부활, 그리고 금기를 넘어선 사랑의 대서사시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있었기에 저 한세연도 이 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다시 글을 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파격적이고 감동적인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56세연의 선택과 그녀가 찾은 평온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더 깊고 진한 인생의 맛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닷바람처럼 시원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